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유럽은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값비싼 경제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데인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박한 몸값으로 시작되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의 세금 제도로 진화해버린 시스템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질은 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호세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잔인한 논리가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데인겔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걷어가는 자들이 쇠사슬 갑옷 대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서기 991년의 잉글랜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은 불타고 있고 해안은 바이킹의 거대한 롱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륙한 약탈자들은 무자비한 파괴를 일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규모 접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잘 조직된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몰돈 전투에서 잉글랜드 군대는 침략자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승리한 바이킹은 단순한 약탈품을 넘어 공식적인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설레드, 훗날 준비되지 않은 왕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될 그는 바이킹에게 은 1만 파운드를 건네주기로 합의합니다. 바로 그 단 한 번의 결정이 이후 수십 년간 잉글랜드를 괴롭힐 거대한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데인겔드, 문자 그대로 대인인에게 주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몸값은 곧 하나의 관례이자 제도로 굳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는 비겁한 행위처럼 보입니다. 왜 싸우지 않고 돈을 지불하는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할 정도로 냉정한 재정적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국고를 바닥내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산더미 같은 은을 내어주는 것은 뼈아픈 일이지만 나라 전체가 파괴되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비용 편익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돈을 내고 내일의 파괴를 피하라. 하지만 한 번 돈을 주기 시작하면 결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바이킹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사업 모델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왕국을 상대로 한 보호 사업이었습니다. 11세기 초에 이르러 데인겔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12년 에설레드 왕은 무려 48,000 파운드의 은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에는 또다시 72,000 파운드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당시 평범한 농민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은화 몇 푼 만져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왕이 지불한 금액은 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지만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들은 데인겔드를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농부, 상인, 장인들의 피와 땀을 쥐어짰던 것입니다. 침략자에게 바치는 뇌물로 시작된 것이 체계적인 왕실의 세수 확보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이 있습니다. 데인겔드는 약탈과 조세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이킹 약탈자들이 강요한 갈취였지만 잉글랜드의 통치자들은 이 시스템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바이킹이 은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왕이 직접 그 돈을 걷어서 군대를 키우고
성을 짓고 정적들을 매수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참으로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바이킹은 유럽의 체계적인 세금 징수 방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었습니다. 침략자를 막기 위해 지불하던 돈이 이제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야기의 규모를 증명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잉글랜드, 독일, 심지어 이슬람 세계의 동전들이 포함된 거대한 저장고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은의 강물이 유럽 대륙에서 북쪽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이킹 족장들에게 데인겔드는 끝없는 약탈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평화라는 명목으로 왕이 기꺼이 보물을 넘겨주는데 굳이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교활함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한 번 돈을 지불한 통치자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낸 셈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약탈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싸울 필요 없이 돈을 받고 떠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공은 돈을 받는 자와 바치는 자 모두에게 중독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인겔드는 유럽 최초의 거대한 보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호 사업이 그렇듯 여기에는 잔인한 교훈이 따릅니다. 한 번 돈을 내면 영원히 내야만 한다는 것. 이 패턴의 메아리는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수세기 동안 중원의 왕조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바쳤던 조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명분은 외교였지만 그 본질에는 힘의 논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시대를 볼까요?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로 파산 직전에 거대 은행에 수십억,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매달 돈을 내지 않으면 가게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의 보호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심리적 구조는 1000년 전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바이킹은 단순히 약탈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한 구독 경제 모델을 발명했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그 모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성숙해지면서 데인겔드는 바이킹의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그 자체로 변모했습니다. 뇌물로 시작했던 것이 중세 유럽 최초의 대규모 세금 중 하나인 길드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바이킹을 막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가 조직적인 착취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11세기 초 크누트 대왕의 시대에 이르러 데인겔드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와 덴마크를 모두 통치했던 바이킹 출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국을 운영하는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불과 칼로 왕국을 위협하던 약탈자들이 이제는 왕좌에 앉아 똑같은 돈을 거두며 그것을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세입원을 발견한 권력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이킹에게 지불하던 데인겔드는 점차 사라졌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세금 시스템은 살아남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정부들은 위기 상황에 임시세를 만들지만 위기가 끝난 한참 뒤에도 그 세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인겔드는 혹독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농민과 상인들로부터 긁어모아져 왕과 군주들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이 동전으로 바뀌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압수되어 상자에 담겨 스칸디나비아로 보내지거나
용병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국 전체가 소수를 위해 다수를 착취하는 거대한 부의 펌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패자는 명백했습니다. 침략을 견뎌내고 그 후에는 가혹한 세금을 견뎌내야 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평화조차 일시적이었습니다. 승자는 은으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진 바이킹 족장들과 중앙 집권적 재정 시스템의 힘을 깨우친 왕들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구제 금융, 모든 임시세,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결국 불을 위로 끌어올리는 모든 정책에는 데인겔드의 유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납세자들은 무너져가는 은행들을 구하기 위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명분은 1000년 전 에설레드 왕의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싸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짊어졌지만 이 길을 초래한 엘리트들은 보호받으며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주리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나면 권력층은 언제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이킹처럼 은행들도 나약함이 오히려 돈이 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데인겔드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금융 시스템은 공정함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권력을 쥔 자들의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중세 잉글랜드의 농민들은 그 압박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상승하는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구제금융을 통해 우리 역시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세가 시스템에 들어오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패턴은 명확합니다. 왕들은 뇌물을 세금으로 둔갑시켰고 현대정부는 구제금융을 안정화 조치로 포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부는 위로 흐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데인겔드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약탈자에게 계속 돈을 지불하는 것은 왕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신호였고 만성적인 과세는 백성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시스템이 오히려 왕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대마불사 논리는 우리에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더 높은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채를 견뎌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구제금융은 엘리트들에게 바이킹이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조공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중세 농민들이 데인겔드 아래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듯이 우리도 인플레이션, 부채,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정책들처럼 현대판 데인겔드가 우리의 불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1000년 전 바이킹은 생존을 위한 구독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오늘날 부는 여전히 똑같은 논리 아래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작동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와 자유는 우리가 현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데인겔드의 모습을 인식하고 끝없는 지불이 평화의 대가라는 믿음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앞으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